여러분, 잠깐 멈춰 보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누르셨다는 건 아마 마음 한구석에 이런 물음이 있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노후가 안전할까? 지금 가진 걸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 물음 말입니다. 저도 그 물음을 오래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답을 저는 책에서 얻지 못했습니다. 순천시장 통해서 떡집을 40년 하신 92살 강경옥 어르신을 뵙고 나서야 조금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5시에 시루를 안치는 생활을 40년 하셨어요. 손끝이 늘 갈라져 있었고 여름에도 시루 앞에 서 계셨습니다. 남편은 12해 전에 보내셨고 지금은 혼자 사십니다. 그런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통장 액수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분이 살면서 이웃들의 마지막을 여럿 보셨답니다. 그 중에 평생 억척스럽게 모으고도 두려움 속에 눈을 감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마지막까지 자식들이 당신 재산을 넘본다고 의심하셨고 병상에서 혼자 통장을 꺼내 잔고를 세고 또 세셨답니다. 돈은 충분했는데 마음은 끝내 충분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반대인 분도 계셨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분이었는데 늘 고요하셨어요. 그분은 당신한테 한 달에 얼마가 드는지 정확히 아셨고 아플 때 쓸 돈을 따로 떼어 두셨고 자식한테 손 안 벌릴 만큼만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뿐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웃으며 사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더 많이 모으시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10억이 있으면 안심이고 5억이면 불안하다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3가지를 얻어가십니다. 첫째, 60 이후에 통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5가지가 무엇인지 아시게 됩니다. 둘째,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이 어떻게 다른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오늘 저녁에 당장 하나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긴다면 자식에게 전화 한 통 걸지 않고 여러분 손으로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까? 간단한 물음 같지만 이 안에 노년의 품위가 통째로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있어야 할 것은 새벽에 전화하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목포에 사시는 74 하태식 어르신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철도 쪽에서 30년 넘게 일하시고 정년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딸 둘을 서울로 보내 공부시키셨고 은퇴하고는 텃밭 달린 작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걱정 하나 없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재작년 겨울 새벽에 오른쪽 배가 뒤틀리듯 아프셨답니다. 참다가 안 되겠어서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응급실에 가셨어요. 담낭에 문제가 생겨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필요한 금액을 듣고 태식 어르신이 복도로 나와 휴대전화를 여셨습니다. 큰딸 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시더랍니다. 새벽 3시였어요. 신호가 4번 가고 딸이 받았습니다. 잠에서 막 깬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왜요? 무슨 일이에요? 태식 어르신이 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짧은 침묵이 있었어요. 길지 않았습니다. 2, 3초쯤이었을 거예요. 딸이 놀라서 정신을 차리는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태식 어르신은 그 2, 3초 동안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끼셨답니다. 딸은 곧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돈을 보내줬고 오후에는 기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는 딸입니다. 그런데 태식 어르신은 그 뒤로 딸 앞에서 예전처럼 웃지를 못하셨습니다. 그해 어버이날에 딸이 봉투를 하나 내밀었는데 그걸 못 받으셨어요. 예전 같으면 고맙다 하고 받으셨을 텐데 그날은 손이 무겁더랍니다. 딸은 아무 뜻 없이 준 건데 아버지 마음에는 그게 병원비랑 겹쳐 보였던 겁니다. 나중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평생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그 새벽에 내가 딸 눈에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딸이 변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삐친 것도 아닌데 두 사람 사이에 있던 균형이 그 2, 3초에 조용히 기울어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오늘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계산법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한 달에 쓰는 돈의 6을 곱하시면 됩니다. 6달치예요. 그럼 그 6달치가 실제로 얼마쯤이냐? 국민연금연구원이 50세 이상 8,000명 넘는 분들께 물어본 조사가 있습니다. 혼자 사실 때 기본 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139만 원, 여행이나 취미까지 하시려면 197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하셨어요. 부부시면 기본이 216만 원, 적정하게는 298만 원입니다. 이걸로 6달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대략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입니다. 부부시면 1300만 원에서 1800만 원 사이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흔히 말하는 노후 자금 5억, 10억하고는 완전히 다른 숫자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저축이 아니라 준비예요. 오늘부터 매달 조금씩 넣으시면 몇 해 안에 닿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으시면 이 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6달치라는 건 수입이 아예 끊겼을 때를 가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연금은 아파도 나오고 입원해도 나옵니다. 그러니 연금으로 생활비의 절반이 해결되는 분은 6달치의 절반만 있어도 충분해요. 자, 그럼 그 연금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로 드리기로 한 약속이에요. 어르신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 노령연금입니다. 셋이 다 다른 건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젊어서 보험료를 내신 분이 나중에 돌려받는 겁니다. 그 국민연금 중에서 나이 들어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지 별도의 연금이 아닙니다. 반면에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셨어도 나라에서 드리는 돈이에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얼마씩일까요? 국민연금은 평균이 월 69만 8천 원 정도입니다. 다만 가입 기간이 짧으신 분까지 다 포함한 평균이라 20년 이상 꾸준히 내신 분은 100만 원을 훌쩍 넘기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기초연금은 올해 기준으로 혼자 사시면 한 달에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두 분 다 받으시면 각각 20%가 깎여서 합쳐서 55만 9,52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나옵니다. 가만히 계시면 아무도 안 챙겨줘요. 올해 기준은 혼자 사시는 분이 소득으로 따진 금액이 월 247만 원 이하, 부부는 395만 2천 원 이하면 대상이 되십니다. 집이 있으셔도 됩니다. 부동산은 따로 계산해서 반영하고 공제도 해주거든요. 예전에 신청했다가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셨어도 다시 해보셔야 합니다. 기준이 해마다 올라가서 작년에 안 되던 분이 올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시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시면 전화로 요청하시면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도와드립니다. 6달치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받고 계신 연금부터 챙기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강경옥 어르신은 이 6달치를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계셨어요. 떡집 하실 때부터 장롱 밑에 봉투를 하나 두셨는데 겉에 이렇게 적어 두셨답니다. 손 벌리지 않을 돈. 저는 이 6글자가 참 좋았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게 노년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이에요. 나는 괜찮다는 말은 마음이 넉넉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손 벌리지 않을 돈이 있을 때 나옵니다. 두 번째로 있어야 할 것은 아플 때 쓸 돈을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앞에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 하실 수 있어요. 다릅니다. 앞에 것은 갑자기 생기는 일에 쓰는 돈이고, 이건 길게 가는 일에 쓰는 돈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77 노금네 어르신 이야기예요. 이분은 3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퇴직하고도 동네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봉사를 오래 하셨어요. 교실 창가에서 아이들한테 시를 읽어주시던 목소리가 참 좋았다고 옛 제자들이 지금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작년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게 됐어요. 수술 전날 병실에서 동의서를 받으셨습니다. 간호사가 설명을 다 하고 서명하시라고 종이를 내밀었을 때 금내 어르신이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거 얼마나 나와요? 평생 아이들한테 말을 가르치신 분이 수술 앞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그거였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결국 다 같은 질문 앞에 서요. 그런데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미 마음에는 겁이 반쯤 들어차 있는 겁니다. 만약 그 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돈은 따로 있으니까 걱정 말고 수술이나 잘 받자. 이렇게 스스로한테 말할 수 있다면요. 겁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남은 절반은 수술 자체에 대한 겁이니 어쩔 수 없지만 돈 때문에 나는 겁은 미리 없앨 수 있어요. 이 통장은 얼마쯤 두시면 될까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서 웬만한 수술은 본인 부담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입원해 있는 동안 간병하실 분을 쓰면 하루에 10만 원 안팎이 듭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 재활을 오래 하시면 그것도 쌓입니다. 그러니 수술비보다 그 뒤에 붙는 돈을 보셔야 합니다. 넉넉 잡아 2천만 원 정도를 목표로 두시면 마음이 놓이고 지금 형편이 안 되시면 500만 원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액수보다 통장을 나누는 겁니다. 한 통장에 다 모아두면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이번 달이 좀 빠듯하니 여기서 쓸까? 손주 입학인데 여기서 줄까? 이렇게요.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나눠두면 그 돈은 처음부터 성격이 다른 돈이 됩니다. 저축이 아니라 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의 어르신이 왜 그렇게 겁을 내셨는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게 사실 3년 전이었답니다. 그런데 병원에 안 가셨어요. 파스 붙이고 참으셨습니다. 왜 안 가셨냐고 여쭤보니까 이러셨어요. 가면 큰 병 나올까봐 무섭고 돈 들까봐 무섭더라고. 그렇게 3년을 참다가 결국 수술까지 가신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병원을 미루면 결국 더 큰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아플 때 쓸 돈을 따로 떼어두는 건 돈을 쓰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오히려 큰 돈을 안 쓰기 위한 준비인 셈입니다. 강경옥 어르신은 92이신데 지금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으십니다. 주변에서 그 나이에 무슨 검진이냐고 웃는데요. 그런데 이분 말씀이 이렇습니다. 일찍 알면 싸게 끝나요. 늦게 알면 비싸게 끝나고 몸을 아끼는 일하고 돈을 지키는 일이 결국 같은 뿔이라는 걸 이분은 진작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통장에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보시면 어떨까요? 내 존엄을 지키는 통장. 이 통장이 있으면 아플 때 치료를 받을지 말지를 돈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세 번째로 있어야 할 것은 통장이 아니라 공책 한 권입니다. 조금 뜻밖이시죠? 그런데 저는 이게 5가지 중에 제일 힘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경옥 어르신 이야기예요. 이분 남편 되시는 분이 평생 작은 공책에 살림을 적으셨답니다. 결혼한 첫 달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45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경옥 어르신은 처음에 그걸 남편의 별난 버릇쯤으로 여기셨습니다. 뭘 저렇게까지 하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공책들을 꺼내보셨습니다. 20권이 넘더랍니다. 첫 장을 펴니까 결혼한 그의 숫자가 있었어요. 연탄값, 쌀값, 아이 분유값. 그리고 어느 해 겨울 페이지 귀퉁이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둘째가 홍역, 사흘밤 못잠. 또 어느 해 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오늘 텔레비전 들여옴. 애들이 좋아함. 경옥 어르신이 그 공책을 넘기다가 우셨습니다. 남편은 돈을 적은 게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산 45년을 적어놓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를 더 깨달으셨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흔들림이 없었는지요. 남편은 우리 집에 한 달에 얼마가 드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는 사람은 안 무섭거든요. 여기서 제가 좀 놀란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에 가입돼 계신 분들 가운데 86%가 본인이 나중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 모르고 계신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10분 중에 8, 9분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노후가 불안하다고 하면서 정작 노후에 매달 들어올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한 통이면
5분 만에 확인되거든요. 내가 매달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고 나면 앞에서 말씀드린 6달치가 얼마여야 하는지도 저절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나는 한 달에 얼마를 쓰는가?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가? 이 두 숫자를 아시면 노후 계산은 끝난 겁니다. 대충 100만 원쯤 쓰겠지 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사실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 불안합니다. 불안의 진짜 원인은 돈이 적은 게 아니라 내 숫자를 모르는 겁니다. 억을 가지고 계셔도 지출을 모르면 밤에 잠이 안 오고 3천만 원밖에 없어도 지출을 아시면 잠이 옵니다. 마음의 평화는 잔액에서 오는 게 아니라 명료함에서 옵니다. 경옥 어르신은 남편이 가시고 나서 그 버릇을 이어받으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으셨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더랍니다. 새어나가던 돈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줄여도 되는 것과 절대 줄이면 안 되는 것이 딱 갈리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늘어서 편해진 게 아니고 알고 나니까 편해집디다. 오늘 저녁에 공책 한 권 사보시면 어떨까요? 비싼 가계부 필요 없습니다. 날짜하고 쓴 돈만 적으시면 돼요. 한 달만 해보시면 압니다. 네 번째로 있어야 할 것은 내 이름으로 끝까지 남겨두는 통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거든요. 김제에 사시는 78배성구 어르신 이야기예요. 이분은 젊어서 농기계 수리점을 하셨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다 대학까지 보내신 걸 평생 자랑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명절이면 마당에 천막을 치고 고기를 구우시던 넉넉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이런 일을 하셨어요.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당신 재산을 전부 알려주셨습니다. 통장에 얼마 있고 가게 자리는 어떻게 되고 보험은 뭐가 있고 숨기는 게 없어야 자식들하고 더 가까워질 거라고 믿으셨던 거예요.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더랍니다. 자식들 전화는 오히려 늘었어요. 명절에 오는 횟수도 늘었고요. 그런데 밥상에서 오가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그 돈은 그냥 두시면 손해예요. 요즘은 이런 데 넣어야 해요. 나중에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말이 슬금슬금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구 어르신이 처음엔 눈치를 못 채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얘들이 지금 나한테 온 건가? 내 통장한테 온 건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주무셨답니다. 나중에 저한테 이러셨어요. 나는 그날 재산을 말한 게 아니라 내 무게를 내려놓은 거였어.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앞날에 민감해요. 그건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하고 부모 재산에 신경 쓰는 마음은 얼마든지 한 사람 안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있다고 나쁜 자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사랑하고 셈이 뒤섞이지 않게 선을 지켜드리는 게 부모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식을 의심하시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전부 다 알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이어도 되고 500만 원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통장이 있다는 사실 자체예요. 왜 중요하냐면요. 내 손으로 정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남아있어야 사람이 안 무너지거든요. 경옥 어르신께 노후가 뭐냐고 여쭤봤을 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일을 내 손으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이요. 그게 끝나면 노후가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아무도 손대지 않는 내 몫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걸 등잔 심지에 비유하고 싶어요. 등잔은 겉에 기름이 다 말라 보여도 심지가 남아있으면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이 통장이 딱 그 심지예요. 다른 게 다 흔들려도 이거 하나 있으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 통장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제일 마음 통하는 자식한테 혹은 오래된 친구한테요. 그때는 한 박자만 쉬시면 좋겠어요. 말하는 순간부터 그건 더 이상 심지가 아니게 되니까요. 5번째로 있어야 할 것은 돈으로는 못 만드는 통장입니다.
저는 이걸 마음의 곡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강경옥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남편이 가신 게 이분 80이 되던 해였습니다. 56년을 같이 산 사람이 겨울 아침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그날부터 경옥 어르신은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집이 갑자기 너무 넓어지더랍니다. 밥상이 지나치게 조용해지고요. 저녁이 돼도 말 건넬 사람이 없었습니다. 첫 해에는 시루를 안 치다가도 손이 멈추셨대요. 40년을 옆에서 같이 쌀을 씻던 사람이 없으니까 새벽이 그렇게 길더랍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냐고 여쭤봤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자식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을 건져 올린 건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것,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을 제대로 갖춰 입는 것, 골목을 따라 20분 걷는 것, 돌아와서 보리차 한 잔 마시며 신문을 한 면 읽는 것, 마당에 심어둔 상추에 물 주는 것, 저녁에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 들으며 하루를 접는 것.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것들이 이분을 붙잡아줬어요. 경옥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을 내가 정할 수 있으면 나머지 하루도 어떻게든 됩디다. 여러분, 노후에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건강도 돈도 아닙니다. 하루의 짜임이에요. 일이 없어지고 자식들 독립하고 배우자까지 떠나고 나면 하루를 채울 이유가 없어집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돼요. 그 순간부터 사람이 빠르게 늙습니다. 반대로 아침마다 해야 할 게 있는 사람은 잘 안 늙어요. 몸을 움직이고 햇빛을 쬐고 뭘 읽고 생각하는 이 단순한 것들이 머리를 계속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이에요. 경옥 어르신은 넓은 인간관계보다 깊은 한두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늦게 아셨답니다. 이분에게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가 한 분 계세요. 두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국밥 한 그릇 나눠 드시고 별것 아닌 얘기를 몇 시간씩 하십니다. 지난주에 무릎이 시큰했다. 텔레비전에 나온 그 사람이 누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보약보다 든든하시답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새벽에 전화해도 받아주란 사람이 노년의 진짜 재산입니다. 돈 통장은 쓸수록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곳과는 반대입니다. 좋은 생각을 할수록, 고마운 걸 찾을수록, 아침 습관을 지킬수록 오히려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곳간이 넉넉한 분은 돈 통장이 좀 부족해도 쉽게 안 흔들리세요.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이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믿을 만한 사람이 가장 좋은 친척이라고요. 25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알았던 겁니다. 몸과 만족과 사람, 이 세 가지가 결국 재산이라는 걸요.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세시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몇 개가 있는지 손가락으로 짚어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나, 새벽에 전화하지 않아도 되는 돈. 혼자 사시면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부부시면 1300만 원에서 1800만 원 사이입니다. 연금이 있으시면 더 적어도 됩니다. 둘, 아플 때 쓸 돈. 넉넉하게는 2000만 원, 시작은 500만 원부터도 괜찮습니다. 셋, 내 한 달 숫자를 아는 것.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 이 2개면 됩니다. 넷, 내 손으로 정할 수 있는 내 몫 하나.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5, 아침 습관과 사람 한둘. 이건 돈으로 못 삽니다. 몇 개나 있으십니까? 3개 이상이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꽤 단단한 겁니다. 하나도 없으셔도 괜찮아요. 오늘 알아차리신 것만으로 시작하신 거니까요. 그런데 이 5가지를 쭉 늘어놓고 보니 하나 보이는 게 있습니다. 큰 돈이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셋째는 공책 한 권이고 5째는 아예 돈이 안 듭니다. 첫째하고 둘째도 억 단위가 아니라 1000만 원 단위예요. 우리가 그동안 5억이니 10억이니 하는 숫자에 눌려 있었는데 정작 노후의 평화를 만드는 건 이 정도 규모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릇 이야기를 드렸죠. 쇼펜하우어가 재산을 바닷물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고요. 우리는 흔히 이걸 욕심 많은 부자 이야기로만 듣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평생 열심히 모으신 분들한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10억이 있어도 지출을 모르면 목이 마르고
3천만 원이 있어도 5가지를 갖추셨으면 목이 안 마릅니다. 그릇을 줄이라는 게 궁색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라는 걸 내 크기에 맞추면 담긴 게 그대로여도 삶이 넉넉해진다는 말입니다. 이제 처음에 약속드린 걸 갚아드릴 차례네요. 제가 경옥 어르신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그러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노후가 안 무섭습니까? 92해를 사신 분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얼마가 있는지 알아야 안 무서워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등이 서늘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얼마가 있어야 하나만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10억이면 될까? 5억이면 부족할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고, 한 달에 얼마를 쓰고,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아플 때 쓸 게 얼마인지, 그걸 아는 사람이 안 무서운 겁니다. 액수가 아니라 파악이에요. 그리고 파악은 오늘 저녁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태식 어르신은 그 뒤로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난 봄에 통장을 하나 새로 만드셨습니다. 6달치를 목표로 매달 조금씩 넣고 계세요. 아직 절반쯤 찼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반밖에 안 찼는데 벌써 마음이 반은 편해졌어. 그리고 지난달에 딸이 내려왔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딸한테 밥을 사셨답니다. 그동안은 그게 잘 안 되셨거든요. 계산을 하고 나오시는데 그렇게 후련하시더랍니다. 새벽 3시에 그 2, 3초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새벽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 정작 본인 통장은 늘 뒷전이셨을 겁니다. 그렇게 사신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시절엔 그게 사랑이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그 챙기던 마음을 조금 자신에게 돌려주셔도 됩니다. 남의 밥을 먼저 챙기던 그 손으로 오늘은 내 통장 하나를 챙겨주셔도 괜찮아요. 오늘 5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 제일 없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만 댓글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그거 하나만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공책을 사는 것도 좋고, 통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좋고,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고, 내일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 골목을 걸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삶은 한 번에 안 바뀌더군요. 그런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어느 날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자식 번듯하게 키워놓으면 노후는 저절로 편해진다. 열심히 모아둔 돈이 있으면 마음도 저절로 든든해진다. 몸만 건강하면 나머지는 다 괜찮아진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는 지금 이상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자식이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는데도 명절만 되면 마음 한구석이 헛헛합니다. 통장에 여윳돈이 있는데도 밤에 이유 없이 잠이 안 옵니다. 몸에 큰 병 하나 없는데도 하루하루가 유난히 길고 지루합니다. 나만 이런 건가?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온 건가? 하는 생각이 스칠 때마다 마음이 스산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못 사신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만 겪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제 모습도 떠올려 봤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형편인데도 유난히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반대로 자식도 성공했고 재산도 넉넉한데 유난히 표정이 어둡고 늘 불평이 많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가 오늘 말씀드릴 6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들여다보고 실제 어르신들을 뵙고 나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돈이나 자식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65세 이상 어르신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노후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분이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중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분이 10명 중 4명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6명은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이 5년간 60세 이상 1200명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특정 6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후 만족도가 2.3배 높았습니다. 이 숫자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갖추고 사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 차이가 무려 2.3배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같은 나이 같은 형편이어도 누군가는 편안하게 웃고 누군가는 불안에 떨며 노후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 후반의 행복은 밖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소유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이 조사에서 한 가지 사실을 더 발견했습니다. 6가지 조건 중 단 하나도 갖추지 못한 그룹은 우울감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었어요. 반면 4가지 이상을 갖춘 그룹은 그 비율이 3배 가까이 낮았습니다. 이 차이는 나이나 학력이나 과거 직업과는 큰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이 6가지를 얼마나 갖추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6가지 조건을 갖춘 어르신들을 실제로 뵈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얼굴에 여유가 있습니다. 표정이 편안합니다. 반면 이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채 나이만 드신 분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대화를 나눠보면 어딘가 늘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묻어납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60, 70을 넘기고도 정말 상팔자로 사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갖춘 사람일까요? 오늘은 그 6가지를 하나씩 아주 천천히 짚어드릴게요. 이 중 4가지만 해당되셔도 당신의 노후는 이미 상위권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식에게 거는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 전화만 기다리고 계신가요?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혹시 내 아들인가 하고 가슴이 철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대구에 사시는 69세 문영호 씨 이야기입니다. 젊어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고요. 작은아들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는 소리를 듣는 집입니다. 그런데 문영호 씨는 몇 년 전까지 명절만 되면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전화 한 통 없다가 명절 이틀 전에야 연락이 오고 얼굴을 봐도 30분 만에 일어나는 아들들을 보며 서운함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아들 내외가 온다는 시간보다 1시간 일찍부터 문 앞을 서성이던 자신의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처량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저것들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싶을 때마다 화가 났고 화를 낼수록 아들들은 더 멀어졌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며칠씩 우울했고 아내에게 괜히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목욕탕에서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형호야, 자식은 우리 노후를 책임지라고 낳은 게 아니잖아. 기대를 내려놓으면 원망도 없어져. 그 말을 듣고 문영호 씨는 처음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원한 것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보상이었는지 말이에요. 그 뒤로 문영호 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오면 반갑게 받고 안 와도 서운해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대신 아들에게 걸었던 기대를 자신의 하루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운동을 시작했고 동창 모임에도 나갔어요. 명절이 다가와도 예전처럼 마음이 조여오지 않았습니다. 온다면 반갑고 못 온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기대를 내려놓자 아들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얼마 전 아버지 요즘 얼굴이 편해 보이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부담을 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자식은 오히려 편하게 다가옵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재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 진짜 유산이라고 적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또 다른 어르신은 문영호 씨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벌고 얼마나 자주 오는지를 다른 집 자식들과 비교하며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 어르신을 뵐 때마다 얼굴에 그늘이 짙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가벼워지고 가벼운 관계는 오래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무엇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자식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스스로에게 딱 한 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자식이 보고 싶은 걸까? 아니면 서운함을 확인하려는 걸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통화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기대 없이 건 전화는 목소리부터 다릅니다. 그 다른 목소리를 자식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문영호 씨는 요즘 아침 운동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나처럼 기대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예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힘드신가요? 숟가락을 들었다가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어서 다시 내려놓으신 적 있으신가요?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4세 오수님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보내고 혼자 사신 지 8년째입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허전하고 밥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아도 집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 집에 가서 며칠씩 지내보기도 했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이고 손주들은 학원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오히려 자식 집에 있을 때 더 외로웠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자식 집에 있는데 없는 것 같은 기분. 그 기분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오수님 여사님이 결심을 하나 했어요. 남의 집에서 채우려 하지 말고 내 집에서 내 하루를 채우자. 아침엔 마당에 화초에 물을 주고 점심은 된장찌개를 끓여 천천히 드시고 오후엔 경로당에 나가 화분 가꾸기 모임에 참석하고 저녁엔 딸에게 짧게 전화 한 통. 처음엔 억지로 만든 루틴이었는데 2달쯤 지나자 이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대요. 지금 제 인생에서 제일 저다운 시간인 것 같아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니까요. 오수님 여사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화분 모임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가끔 버스를 타고 근교로 나들이도 다녀오십니다. 처음엔 혼자 가는 여행을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오수님 여사님이 다니시는 경로당에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집 근처로 이사까지 갔지만 하루 종일 자식 연락만 기다리며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어르신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자식과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외로워 보인다고 오수님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라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혼자를 대하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혼자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혼자 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어도 하루가 채워지는 사람,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노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실 수 있는 작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중 딱 1시간만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정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는 텔레비전도 끄고 전화도 잠시 미뤄두고 오직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보십시오. 차 한 잔이어도 좋고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 1시간이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 전체가 달라집니다. 오수님 여사님은 요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엔 혼자라는 게 벌 받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혼자라서 가능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8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 조건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하루 종일 소파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계신가요? 일어나기 귀찮아서 화장실 갈 때 말고는 거의 안 움직이는 날이 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인천에 사시는 67세 백이철 씨 이야기입니다. 젊어서 택시 운전을 30년 넘게 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갈 곳이 없어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렇게 쉬는 게 좋았는데 한 달, 두 달 지나자 몸이 무거워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자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혈압약도 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이철 씨, 지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안 움직여서 아픈 겁니다. 그 말이 정신이 번쩍 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백이철 씨는 하루 20분씩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서 5분도 힘들었는데 한 달이 지나자 30분도 거뜬해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꾸준히 하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고령자보다 병원 방문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30분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큰 돈도 큰 결심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체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목적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백이철 씨는 요즘 아침마다 걷기 모임에 나가요. 같이 걷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가끔은 국수도 한 그릇같이 드십니다. 몸이 움직이니 사람도 만나게 되고 사람을 만나니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무릎 상태도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고 혈압약도 용량을 줄이셨다고 합니다. 완벽한 건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릎이 좀 아파도 됩니다. 혈압약을 드셔도 됩니다. 백이철 씨의 옛 동료 한 분은 은퇴 후 계속 집에만 계시다가 몇 년 사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안 움직이니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니 더 움직이기 싫어지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화장실 갈 수 있고 혼자 밥 차려 먹을 수 있고 혼자 외출할 수 있는 그 기본을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을 멈추는 순간부터 노후는 급격히 무너집니다. 지금 당장 고쳐야 할 습관이 있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계신 곳에서 현관문까지만 걸어가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오늘의 걷기는 시작된 겁니다. 내일은 그 걸음을 10걸음만 더 늘려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걸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해 줍니다. 백이철 씨는 요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걷다 보니까 세상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집에만 있을 땐 몰랐는데 밖에 나가면 계절이 바뀌는 것도 보이고 사람들 사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네 번째 조건입니다. 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신가요? 남들은 노후 자금을 2배, 3배 불렸다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경남 창원에 사시는 73세 서말순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젊어서부터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알뜰하게 사셨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빚 없이 살았고 국민연금과 작은 임대 수입으로 매달 고정적인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통장 한켠에 비상금 1,000만 원을 늘 남겨두셨습니다. 이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큰 돈이 아니라 갑자기 아플 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심의 크기입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시던 영달 씨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젊어서 사업 수완이 좋아서 남들보다 돈을 많이 만졌던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지인이 소개한 투자처에 노후 자금을 넣었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나는 것 같더니 얼마 못 가 반토막이 났고 다시 만회하려다 결국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서말순 여사님은 적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마음이 편했고 영달 씨는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아무리 벌어도 그 돈이 자기 돈 같지 않았습니다. 영달 씨는 요즘도 술을 드시면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몸은 이미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은 여전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에 쫓기고 계십니다. 노후의 평화는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빚의 유무에서 갈립니다. 서말순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아플 때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그거 하나가 제일 큰 위안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빚이 있으신가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으신가요? 비상금이 있으신가요?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만 해당되어도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꽤 단단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경고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후에 큰돈을 잃는 분들의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엔 작은 이익에 혹하고 그 다음엔 원금을 만회하려다 더 큰 돈을 넣고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젊을 때 잃은 돈은 다시 벌 시간이 있지만 70이 넘어 잃은 돈은 다시 벌 시간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큰 수익을 약속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딱 하루만 결정을 미뤄보십시오. 좋은 기회는 하루 미룬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말순 여사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남들 눈엔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든든하더라고요. 소박해도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게 서말순 여사님의 노후였습니다. 5번째 조건입니다. 하루를 스스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딱히 할 일이 없으신가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아 허무하신 적 있으신가요? 대전에 사시는 71세 강윤재 씨 이야기입니다. 은퇴하고 처음 반년은 정말 무기력하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뭘 해야 할지 몰랐고 밤에 누우면 오늘 하루 뭐 했나 하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주변에서 뭐라도 배우라고 해서 서예도 배워보고 등산 모임도 나가봤는데 어울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피곤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남들 하는 거 따라 하실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작은 거 딱 하나만 찾아보세요. 그렇게 강윤재 씨가 시작한 게 3가지였어요. 아침마다 30분 산책, 하루 한 줄 일기, 일주일에 한 번 옛 동료에게 전화. 이 3가지가 생기자 아침에 눈 뜨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강윤재 씨의 일기장은 3권째입니다. 이 3권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딸이 그 일기를 읽고 아버지 이거 책으로 내셔도 되겠다고 했대요. 강윤재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은퇴 후에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뭔가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요. 강윤재 씨와 함께 은퇴한 동료 한 분은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해야 하나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돈 걱정도 크게 없는데 하루하루가 길고 지루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하루를 채우는 작은 루틴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닙니다. 무료함입니다. 오늘 감사한 일 딱 한 가지만 적어보십시오. 그 한 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일도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강윤재 씨는 요즘 일기를 쓰다가 문득 예전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엔 무슨 일 있었냐고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누가 먼저 연락해주기만 기다렸는데 지금은 자신이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6번째 조건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도 남들보다 더 크게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조급함이 남아있으신가요? 전남 순천에 사시는 76세 조갑수 씨 이야기입니다. 젊어서부터 늘 더 크게 더 많이를 좇으며 살아온 분입니다. 사업을 몇 번 확장했고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주변에서 좋다는 땅, 좋다는 주식, 지인이 권하는 사업 이야기가 들리면 한 번만 더 크게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몇 년 사이 적지 않은 돈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건강도 상하고 아내와의 사이도 서먹해졌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로 몸까지 상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어느 날 조갑수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켜야 했던 건 더 버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잃지 않는 것이었구나. 퇴원 후 조갑수 씨는 작은 텃밭이 있는 지금의 집으로 돌아와 상추와 고추를 키우고 동네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는 소박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지 않지만 잃는 것도 없으니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젊을 때는 더 가지려고 달렸는데 지금은 잃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그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조갑수 씨의 말입니다. 아내와의 사이도 다시 예전처럼 좋아졌다고 합니다. 조갑수 씨가 병원에서 만난 한 환자는 여든이 다 되어서도 새로운 사업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퇴원하면 이번엔 진짜 크게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조갑수 씨는 그 모습에서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을 봤다며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더하는 삶에서 지키는 삶으로 그 전환이 노후를 바꿉니다. 노후는 무언가를 새로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온 것을 잃지 않는 시간이에요. 조갑수 씨는 요즘 텃밭에서 캔 상추 한 봉지를 이웃에게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예전엔 돈 버는 재미로 살았는데 요즘은 나눠주는 재미로 산다고요. 자, 지금까지 6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거는 기대를 내려놓으셨습니까? 둘째, 혼자 있어도 하루가 채워지십니까? 셋째,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넷째, 빚 없이 고정 수입과 비상금을 갖고 계십니까? 다섯째, 작은 루틴으로 하루를 스스로 채우고 계십니까? 여섯째, 더 갖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키려 하십니까? 4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상위권입니다. 2-3가지만 해당되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아차렸다는 것만으로 이미 절반은 온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2.3배라는 숫자를 기억하십니까? 이 6가지를 갖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후 만족도가 2.3배 높다는 그 숫자입니다. 문영호 씨도 오수님 여사님도 백이철 씨도 서말순 여사님도 강윤재 씨도 조갑수 씨도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의 깨달음, 한마디의 말, 한 번의 결심으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서 상상해 볼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통장에 1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서운함이 가득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또 몸을 움직이지 않아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더 벌겠다는 욕심을 놓지 못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통장에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기대가 없어 마음이 가볍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하루가 꽉 차 있고 매일 아침 걷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의 노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많은 분들이 앞의 사람처럼 살고 계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뒤의 사람처럼 사실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2.3배라는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를 크게 3가지로 묶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독립입니다. 자식에게 거는 기대를 내려놓고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갖추는 것입니다. 둘째, 몸과 하루의 자립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하루를 스스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소유의 절제입니다. 돈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안에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 딱 하나를 골라서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옮겨 보십시오. 자식에게 거는 기대를 하루만 내려놓아 보시거나 혼자 있는 1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써보세요. 오늘 당장 10분만 걸어보시거나 통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감사한 일 한 줄을 적어보시거나 갖고 싶은 것 하나를 포기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일주일 뒤 여러분의 얼굴빛을 바꿔놓을 겁니다. 딱 하나부터 시작해서 몸에 붙으면 그 다음 하나를 더하시면 됩니다. 거창하게 6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렇게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1달, 2달 쌓이다 보면 어느새 6가지 모두를 갖춘 나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6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사실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이 6가지의 반대로 사는 것을 미덕이라 배우셨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사랑이라 배우셨고 몸이 아파도 참는 것이 어른이라 배우셨습니다. 돈을 나에게 쓰기보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배우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여러분 자신은 늘 맨 뒤에 두고 사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늦은 밤까지 일하고 명절이면 음식 장만에 손이 부르트고 힘들다는 말 한마디 꺼내면 유난스럽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속으로 삼키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시고 묵묵히 견뎌오신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6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나를 위한 것입니다. 돈을 지키는 것도 하루를 스스로 채우는 것도 가진 것을 지키는 것도 결국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평생 남을 먼저 챙기며 사셨던 여러분이기에 이 6가지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마땅히 누리셔야 할 자격입니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햇살 한 줄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잠깐 멍하니 있는 시간, 마당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를 들여다보는 시간. 그 작은 순간에서부터 이 6가지는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힘드셨더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히 더 따뜻할 겁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의 차이가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2.3배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 자체가 이미 그 2.3배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6가지 중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여러분이 겪으신 노후의 고민, 여러분만의 작은 루틴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채널은 거창한 성공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60대, 70대, 80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해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남은 날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앞으로도 매주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긴 세월 하나하나가 이미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